며느리를 잘못 들여 사달이 난 시댁. 옛날 3대가 모여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으니 3대가 모여 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장수 대감집이라 불렀는데 어느 날 손자의 며느리로 한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서 시집 왔는데 시부모님은 물론 시할머니까지 함께 사는 집이었네. 한동안 윗 어른들 모시느라 허리가 휘겠구나 휘겠어.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얼마 안 가 돌아가실 테니 죽은 척하고 몇 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안주인의 자리는 내 것 될 테니. 며느리는 남편보다 남편 집안의 재물과 대감집 며느리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시집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꼭 참고 고생하면 집안 살림을 맡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죠.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어찌 맘대로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증손주를 낳고 아이가 클 때까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여종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집안 어르신의 식사는 며느리가 손수 만들어야 한다는 시아버님의 말 때문에 거의 모든 주방일은 혼자 도맡아 하는 중이었죠. 몇 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하자 며느리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서방이란 작자는 매일같이 저잣거리에서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느라 부인은 나 몰라라 했죠. 며느리는 몸이 불편한 시할머님의 수발을 들고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기고 또 그 와중에 자신의 아들까지 챙겨야 하니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시부모님과 시할머님이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하루는 산에서 한 스님이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가장 먼저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들렀는데 그게 며느리의 시댁이었죠. 지나가는 중생이온데 부처님께 시주할 것을 얻으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스님께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부엌에서 쌀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보자기에 쌀을 담은 후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인데 어찌 이리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아하니 이것이 다 부처님의 은덕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타고난 명줄이 어찌 그리 쉽게 바뀌겠습니까? 보아하니 부처님의 은덕이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저 커다란 바위,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은 그리 말하고는 합장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이 집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저 마당에 놓인 큰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매일같이 마당에 나갈 때마다 눈에 거슬리더라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하루빨리 저 돌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윗 어른들이 오래 사는 것이 저 돌 때문이라면 분명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몇백 년 동안 집안에 놓여있던 돌을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던 중 갑자기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나더니 무섭도록 열이 났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두창, 지금으로 치면 천연두였죠. 며느리는 아이가 이대로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2주간 아프다가 발진이 잦아들며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죠. 그녀는 아이를 살려준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나아갈 때 즈음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야, 우리 3대 독자는 좀 어떠니? 차도가 있니? 아니요.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능청스럽게도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을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던 돌의 수명이 다했고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안 된다, 얘야.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와도 같은 돌이란다.
먼 옛날 신묘한 힘을 가진 조상님이 그 돌에 용을 가둬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잔병치레 없이 장수하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없앨 수가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니, 그리 해야만 3대 독자가 살 수 있다는데 어찌합니까? 분명 다른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은 아니 된다. 시어머니는 그리 말했지만 며느리의 말 때문에 마음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논의 끝에 다른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죠. 하지만 점을 보러 간 무당집은 며느리가 미리 손 써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 역시 마당의 돌을 없애지 않으면 증손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대로 돌을 깨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무당을 불러 돌 앞에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정성스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머슴들을 시켜 정으로 돌을 쳐 깨버리라고 했죠. 쇠와 돌이 부딪히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난 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돌에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돌 사이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커다란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놀라 물끄러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 다들 옆 사람에게 용을 봤냐고 물어보기 바빴습니다. 무당 역시 그 장면을 보았는데 그제서야 돈 몇 푼에 자신이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재빨리 물건들을 챙긴 다음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쏜살같이 집안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용을 봉인했다는 말이 참말이었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넋이 나간 시어머니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며느리. 그녀는 이제야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갑작스레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한 달도 되지 않아 줄초상을 치른 대감집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군댔습니다. 그러게 쓸데없이 집안에 돌을 깨버리다니 저런 사단이 나지. 대감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 사실 그게 저 옆 마을에 무당이 시킨 거라 하더라고. 용하다고 소문났는데 다 거짓이었던 거지. 용하기는 개뿔. 입만 살아 나불대는 무당이었구나. 내 이번에 굿 한판 벌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딴 데 가서 알아봐야겠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수군대건 말건 며느리는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안주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잠시 밥만 짓던 밥순이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안주인이 되어 주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지냈죠. 마치 자신의 세상인 양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천수를 누린 벌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 길에서 객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 명에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전 찾아왔던 스님이 다시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스님에게로 가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 그동안 하늘을 속여 제 명보다 오래 산 조상들의 벌을 후대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리 말한 뒤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보나 마나 자신이 다음 차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었고 무엇을 하건 어차피 죽을 것인데 못하러 하냐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은 멀쩡했고 그쯤 되자 하늘의 벌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다 키워둔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가장 끔찍하고도 잔인한 벌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은 분명 돌을 깨서 내린 벌이 아닐 것이다. 다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내린 벌일 것이야. 다 내 탓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욕심낸 내 탓이다. 진정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친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한 마음에 그리 생각한 것인지 며느리는 몇 날 며칠을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집안의 재물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미녀를 두고 경쟁한 중마고우. 예전 한 동네에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함께 했고 과거도 함께 치렀죠. 그리고 같이 생원에 올라 얼마 뒤 예문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문벌이나 인물됨은 물론 짓는 시의 문장도 서로 비슷해서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둘이 형제 같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동네에서 살던 이판서와 그의 친구가 함께 홍문관에서 숙직하던 때였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서로 자신이 더 낫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매번 비슷하여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 하는 일도 비슷하고 주량도 비슷하고 말야. 그러니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세나. 듣자하니 남원의 향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으로 하세. 어떤가? 친구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누가 먼저 기생을 차지하는지 내기를 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는 전라자도의 경시관이 되어 남원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판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뒤에 남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자가 먼저 가게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한다. 이판서는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시관이 되어 떠나기 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친구는 숙직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판서의 얼굴을 보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얼굴 좀 보게. 내가 경시관이 되어 배가 아파 밤잠을 설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남원으로 먼저 떠나게 돼서 배가 아픈 건가? 둘 다라네, 이 사람아. 친구는 웃음을 짓고 먼저 가 있을 테니 천천히 오라며 농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원으로 출발했죠. 다음 날 풀이 죽어있는 이판서에게 갑자기 입고라라는 어명이 내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몰라 헐레벌떡 달려가 어전 앞에 엎드렸는데 임금은 그에게 봉인된 서신 한 통과 마패를 내려주었죠. 이판서는 필시 호남의 어사 자리일 것이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서신을 뜯어보았습니다. 역시나 호남의 암행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내기에서 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죠. 한데 출발 날짜가 친구보다 하루 정도 늦었기에 어서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이판서는 친구보다 빨리 도착할 생각으로 급히 집에만 알리고 하인 하나 대동한 채 일단 출발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 서두르십니까? 외놈이라도 쳐들어온답니까? 이놈아, 나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 잔말 말고 따라오거라. 하인의 불평은 무시한 채 주막도 거르고 죽어라 내달린 이판서는 결국 자신이 생각한 날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어사는 경시관의 동정을 수소문했는데 경시관이 그날 아침에 막 도착하여 관하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그는 더욱 서두를 요량으로 재빨리 고을을 염탐하여 두세 가지의 석연찮은 사건을 알아낸 뒤 곧장 객사로 출두했습니다. 졸지에 어사가 출두하자 다들 혼비백산하여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이방과 좌수 및 아전을 잡아들여 대강대강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남원 읍내에서 수청드는 기생 며칠 선발하여 드리라고 명했죠. 시간이 흐르고 들어온 기생들을 훑어보던 어사는 자신이 들었던 향단이라는 기생이 업자 호장을 잡아들여 다그쳤습니다. 내 듣기로 남원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고을이라 들었다. 한데 지금 내가 들여보낸 기생들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네. 하지만 어사님,
저들은 미색이 아주 뛰어나기로 소문난 기생들이옵니다. 저들을 보려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사내들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사님의 마음에 안 드신다니 소인이 어찌해야 할지. 호장은 몸을 떨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사가 말했죠. 듣기로 이 고을에서 향단이라는 기생이 그리 유명하다고 하던데 내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러니 저들은 돌려보내고 그 향단이라는 기생을 데려오거라. 그러자 호장이 아까보다 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향단이란 기생은 지금 경시관 나리께서 이미 수청으로 정하시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향단이란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는 힘들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 어사는 화를 내며 호장을 형틀에 묶으라 명했습니다. 내 놈은 그 기생을 어디에 숨겨두고서 경시관 수청을 든다고 둘러대는 거냐? 내가 이 고을에 와서 그동안 내 놈이 섬기던 죄인들을 싸그리 잡아가 나를 이리 농락하는 것이냐? 물론 어사도 경시관 날이라 불리는 자신의 친구가 이곳에 오자마자 향단이란 기생을 먼저 찾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기에서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기생을 다시 데려오라며 겁만 주려고 했죠. 어사는 매를 잘 치는 사령을 뽑아 10대 이내에 때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위세는 매서운 서리 같아 온 고을이 벌벌 떨 정도였죠. 이에 호장 가족들이 모두 경시관의 숙소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지금 제 남편이 곤장을 맞고 죽게 생겼습니다. 향단이란 기생을 내놓지 않으면 필히 그리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기생을 잠시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물녘이면 어사 또 나리께서 진정되실 테니 그때 저 아이를 다시 데려와 수청을 들게 하겠습니다. 제발 잠시나마 내어주시어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경시관은 그 말을 듣고는 향단이란 기생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 어사란 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혹여라도 그 뜻에 반했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내 너희들의 사정이 딱하여 특별히 이번만은 너희 뜻대로 향단이를 내어주마. 대신 그 어사를 뵙는 즉시 다시 데려와야만 하느니라. 하늘같이 높으신 은혜, 바다같이 넓으신 도량 때문에 제 남편의 목숨을 보정케 되었습니다. 필히 얼굴만 익히는 대로 바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호장의 부인은 기녀를 어사또 앞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기녀가 인사를 올리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어울리는 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사는 그의 기쁜 나머지 호장을 풀어주고 다른 이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운후의 즐거움을 누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사를 치른 어사는 가마를 들여오게 하여 기녀를 태우고 곧장 경시관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사 때문에 경시관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어사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곧바로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경시관은 곧바로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죠. 이 사람아, 경시관이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새 친구의 얼굴을 잊은 건가? 왜 그리 사무적으로 나를 대하는가? 우리가 비록 다른 관직이라 한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 아닌가? 그러니 그리 딱딱하게 굴지 말고 예전처럼 허물없이 술이나 한잔하지. 대신 이번 술은 내가 사겠네. 자네에게 이긴 기념으로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으로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향단이가 내렸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죠. 그제서야 경시관은 향단이를 데려간 어사가 예전 이판서였고 때문에 내기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어사가 되어 일이 나타나다니.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나를 앞질러 온 것인가?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나보다 빠를 수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호장은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마누라가 와서 울면서 내게 부탁하느냐? 어이가 없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를 보고
어사는 간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사실 임금은 이판서와 그의 친구가 내기를 한 일을 신하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의 우정과는 별개로 경쟁심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둘의 관계는 신하들 사이에서 나름 관심사였습니다. 한데 그 둘이 내기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릴 것이라니. 이 소식이 어찌 널리 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임금은 친구를 경시관으로 남원에 파견했고 이판서는 그보다 하루 늦게 어사로 파견해서 둘이 쟁춘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따분하게 궁에서만 지내던 임금 나름의 유희였던 것이죠. 주인 마님을 겁박한 머슴. 예전 영남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매일같이 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만 읽는 생활이 답답했는지 하루는 보찜 하나만 메고 경치 구경을 하러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길은 험해졌고 인적도 뜸해졌습니다. 또한 그리 많이 보이던 주막도 온데 간데 보이지 않았죠. 잘못하면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겠구나. 이를 어쩐담. 날은 저물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산속에서 밤을 맞이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산속 외딴 곳에 홀로 떨어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선비는 집 대문에 도착하여 기별을 전했는데 민망하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멈춰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여종의 안에서 나와 인사를 한 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아기씨께서 손님께 정갈하라 하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객을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밖에 세워두고는 정갈한단 말이오? 투덜거리는 선비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종은 그저 아씨가 말한 대로 읊을 뿐이었습니다. 여행길의 기체는 평안하신지요? 뜻밖의 찾아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나가서 맞이하고 싶지만 먼 길을 오시느라 시장하실 테니 저녁밥을 먼저 올리고자 하여 막자를 먼저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아씨가 말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막자는 제 이름이고요. 선비는 평소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리 친밀하게 정갈하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갖춘 상대에게는 예법에 맞춰 답해야 하는 법. 그는 답례를 정갈케 했습니다. 생각보다 험난한 길이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만 이리 제 안부를 물어주시니 헛된 고생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주인장이 차려주시는 저녁까지 먹는다 하면 내 오늘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저녁을 먹고 이따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종은 선비를 데려가서 방 안으로 들인 뒤 선비의 정가를 전하러 여인에게 갔습니다. 이윽고 나름 정결한 저녁 밥상이 나왔습니다.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상이었지만 이 산골 생활을 생각한다면 나름 진수성찬과 다를 바 없었죠. 그리하여 선비는 상을 말끔히 비운 뒤 잠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한 처녀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따은 머릿결은 비단처럼 고와 보였고 얼굴 또한 민문이 백자처럼 하얗고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오라버니 드디어 저를 찾아주셨군요. 의지할 데 없던 이 동생이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시다가 이제야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 이런 투정은 그만하기로 하죠. 반가워할 시간도 없는데. 여인은 그리 말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여인이 마치 자신을 아는 듯이 말했기에 지인인 줄 알고 가만히 쳐다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몸을 덜덜 떠는 것으로 보아 필시 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도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맞절하며 응대했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구나. 여러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단다. 하지만 이제라도 왔으니 화 좀 풀려무나. 이어 둘은 마치 아는 사람들처럼 몇 마디를 더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은 밤이 너무 늦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아무도 모르게 선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하라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선비는 등불을 돋우고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박명한 저는 부모님께서 한나란 시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2해가 되어가는데 혈혈단신이라 제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홀로 빈집에서 사는 몸이지요. 이처럼 외롭고 고단한 마음을 갖고 사는 와중에 집안 종놈 하나가 흉측한 마음을 품고 저를 범하려고 하지 뭡니까? 물론 제가 욕을 당하지 않게 막자가 중간에서 힘을 써주고 제가 저항하고 있으니 아직은 괜찮지만 언제 다시 나쁜 마음을 먹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번에는 부모님을 다 잃은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지 않느냐.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상중에 너와 함께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니 탈상한 뒤에나 다시 이야기해보자꾸나 라고 말하며 제지했습니다. 그리 말하니 그놈은 아직까진 제 말을 믿고 못된 짓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다행인지 날이 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가던 때 뜻밖의 하늘이 존귀한 손님을 제 집에 보내주셨네요. 문틈으로 엿보니 선비님께서는 체구도 건장하시고 손도 커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제가 감히 선비님의 손을 빌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제 사정이 딱하여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 새벽에 냇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리 하신다면 제게 기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못된 종놈을 냇가로 보낼 테니 꼭 없애주시어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선비는 등에서 오한이 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혼자 남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다를진데 어찌 힘으로 욕보이려 하는지. 그래서 당장 답신을 써서 막자라는 여종에게 전해줬죠.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때는 한밤중이 지났지만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제서야 선비는 몸을 털고 일어나 냇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당도하니 주인을 범하려던 종놈이 횃불을 들고 냇가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낮에 잊어버린 가락지를 찾아달라 말에 찾고 있는 중이었죠.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다가가 그 놈의 뒤에 섰습니다. 종놈은 횃불이 타고 있는 소리 때문에 누가 다가왔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때 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놈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있는 힘껏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버둥거리던 종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축하고 늘어졌습니다. 선비는 놈의 숨을 확인하고 여인에게 돌아가 모든 게 끝났다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마을에 살고 있는 종놈의 친척들이 해코지할까봐 그러지 못했죠. 그는 곧바로 발길을 고향집으로 돌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듬해 선비는 그녀가 어찌 됐는지 궁금하여 다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두 손을 모으고 지난번 은혜를 거듭 감사했습니다. 선비님, 그리 아무 말 없이 가시면 어찌한답니까? 그날 그놈과 싸우다가 명을 달리 하신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인지 아십니까? 괜히 제가 엄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단이 났나 싶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이제라도 이리 찾아와 기별을 알려주시니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혹여나 그놈의 친척들이 해코지할까 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네. 그리고 자네와 그날 의남매를 맺었는데 자네를 위한 정성이야 무엇인들 마다하겠는가. 그나저나 보아하니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귀중처녀가 나이가 차면 짝을 만나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마냥 늦어지면 어찌하는가? 저야말로 시집갈 나이가 되어 좋은 사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잃고 종놈까지 저를 가지려고 드는 통에 시집 간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에게 중매를 서겠다는 이 또한 나서지 않았지요. 그래서 남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고만 있는데 이제는 이것 또한 제 운명이려니 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때 멀리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막자가 불쑥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씨는 참 맘에도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노인분들의 말과 미치고 판다는 장사치의 말, 마지막으로 시집 안 간다는 노처녀의 말이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인 거 다 알지요? 막자야 난 진짜로. 아니 됐고 남자야 주위에 많지 않소. 지금 바로 앞에도 이리 딱 멋진 사내가 하나 있는데 자꾸 왜 멀리서 찾으려고 하신답니까? 보소. 아씨를 그 못된 놈에게서 구해준 멋진 사내 아닙니까? 얼굴도 잘생겼겠다, 몸도 좋겠다, 집안도 좋겠다,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 어디서 이런 사내를 만난단 말입니까? 뒤져서 다시 태어나도 만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막자의 말에 여인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선비 또한 부끄러워 헛기침을 했죠. 선비는 여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기에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다시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도 예쁘고 참하니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사스러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막자가 나와 자신을 거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 당신에게 묻겠소이다.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 100년해로 하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집안에 여식과 부부의 연을 맺어도 괜찮으시다면 꼭 반드시 선비님과 함께 100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그리 말하고는 반짝이는 눈망울로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참 대답만 하지 말고 확 입술을 부딪혀야지 뭔가 좋지 않겠소. 이러니 양반들을 얌생이라고 하는 거지. 박력이 없어, 박력이. 그리하여 부모를 한날 한시에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여인은 뜻밖의 귀인을 만나 위기를 모면하고 시집도 가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화해한 부부. 옛날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집도 가난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아래에 남동생이 있었기에 동생을 먹여 살리고자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죠. 다행히도 얼굴은 누가 봐도 빼어났던지라 많은 사내들이 그녀와 혼인하기를 원했는데 그녀는 고르고 고르다 한 부잣집 사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려고 택한 혼인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냄새고?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아, 이제야 알겠다. 이것은 분명 저 다리 및 비렁뱅이한테서 나는 냄새구나. 이거사, 그게 비렁뱅이한테서만 나는 냄새인 줄 아느냐? 이 냄새는 일명 가난의 냄새라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니라. 시집 온 첫날부터 시누이들은 그녀를 보며 가난한 냄새가 난다고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뭐고? 밥알이 입에 넣는 즉시 입 천장과 혓바닥으로 스르륵 스며드네. 쌀을 얼마나 담가놨길래 이리 죽처럼 변했나? 밥도 개같이 하는구만. 아니, 걔도 이건 안 먹겠다. 내 이가 시원찮은데 이참에 몽땅 부러뜨리려고 밥을 이리 서리게 지었느냐? 살다 살다 이런 돌덩이 같은 밥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차라리 마당에 돌을 씹어 먹어도 이 밥보다 이빨에 생채기가 덜 나겠어요. 시집 식구들은 그녀가 밥을 하면 어떤 날에는 질다, 어떤 날에는 너무 되다며 트집 잡기에 바빴습니다. 혀가 없는 벙어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맛있게 잘 만들겠다. 혀는 냅뒀다가 어디에 쓰길래 음식을 이리 맛대가리 없게 만드느냐? 혀는 밤에 지 서방 아랫도리에서나 쓰나 보지. 또한 음식을 해오면 하나같이 맛없다고 야단쳤죠. 하루는 너무 속상해 울고 있는 그녀 옆에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아무리 어머니와 누이들이 당신을 괴롭혀도 내가 있지 않소. 내 언젠가는 이 집의 기둥이 될 터이니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딥시다. 옆에서 도와주겠소. 남편은 다행히도 다른 식구들과는 다르게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던 시집살이에도 겨우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하루는 일이 생겨 남편이 먼 친척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다 하고 시부모와 시누이는 그녀에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라며 쫓아냈습니다. 이 집에 가난한 집 자식인 내 자리는 없다. 그러니 썩 꺼지거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제가 뭔 죽을 죄를 지었길래 저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왜 이리 모질게 저를 대하시는 겁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 사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양반집 규씨와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에 눈이 멀어 정해놓은 혼처 자리를 마다하고 부부의 정을 맺은 것이었죠.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도록 미워 계속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며칠을 끼니도 걸으며 눈물로 지새웠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하겠다며 부득부득 이를 갈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미움도 나날이 커져만 갔죠. 하지만 그녀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듬해 여인은 사랑스러운 딸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쫓아낸 그 집안의 자식이 맞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녀는 딸아이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일만 하고 지냈죠. 한편 머리가 좋았던 동생은 조카 딸을 돌보며 글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기에 관직에 오르려고 책만 파고 자란 아이였죠. 그래서였을까 몇 년이 지난 후에 동생은 과거 시험에 합격, 전라감사로 발령받아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떠나는 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제 일이 장하게 컸느냐? 언제 일이 큰 일을 할 만큼 자랐느냐? 시간이 흘러 어느새 노쇠해진 누이는 눈앞의 동생이 매우 자랑스러웠죠. 아시면서 이게 다 누님이 저를 보살펴준 덕분 아닙니까?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한데 동생아,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일부로 전라도 감사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누이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누이는 우물쭈물하다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내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잖느냐? 사람 인생이란 게 내가 잘 산다고만 쉬 풀려가는 게 아니란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집 사람과 혼인했느냐에 따라서도 확 바뀌는 것이지. 특히 여자는 더욱 그리한 법이란다. 그렇기에 평생 애처롭게 짝이 없이 사는 이 빌어먹을 팔자가 내 딸에게만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그러니 너의 조카 딸을 시집 보낼 사람을 하나 찾아주지 않겠니? 재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직책을 보지 말고 오로지 그 사람의 성품만 보고 적당한 신랑감을 찾아주면 되느니라. 그건 걱정 마시죠. 저 역시 조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니 꼭 좋은 신랑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에 들어간 동생은 일이 너무 많아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일에 숙달되어 점점 시간이 남아돌게 되자 조카의 신랑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명에 드나드는 이 중에서 눈빛이 밝고 풍채가 좋으며 선하게 생긴 사내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감사나으리,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정령이라는 사람이온데 가명에 납품할 물건이 있어 들어온 것입니다. 절대 수상한 자는 아니옵니다. 감사는 다시 한번 이리저리 사내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짝은 있는가? 작년에 혼례를 올리려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의 가세가 기울자 그새 다른 놈에게 시집을 갔지 뭡니까? 그 후부터 보다시피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는 눈빛을 빛내고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주 참하고 예쁜 아이라네. 어떤가? 생각이 있는가? 농도 지나치십니다. 감사나리 같은 명망 있는 집안에서 저같이 미천한 출신과 혼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리지 마십시오. 혼인이란 일륜지대사인데 어찌 장난으로 얘기하겠는가?
감사가 화를 내자 총각은 자세를 바로 하고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사주단자를 써서 올리겠습니다. 그리하게나. 자네 혼수와 혼례품은 걱정하지 말게. 다 가명해서 준비할 테니 말이야. 이리하여 사주단자를 받은 감사는 택일단자를 보내고 누이에게 혼처와 혼례일이 정해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총각은 누이의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장모님께 가서 절을 올리며 여쭈었습니다. 처음 혼사를 논의할 때 감사 어르신께서는 장인어른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데 이곳에서도 장인어른을 뵐 수 없으니 혹시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모가 난처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산지 오래지만 자네에게만은 사실대로 말하겠네. 자네 장인어른은 옆 마을에 사는 최진사라는 사람이네. 역시 기품이 있다 했더니 높으신 분과 함께 오래 사셔서 그런 것이었군요. 아니, 한 달도 못 살고 소방 맞아 쫓겨났네만. 사위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모가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쫓겨난 뒤로 그 집과의 인연은 일체 맺지 않고 살아왔네. 꼴도 보기 싫거니와 혹시라도 다시 마주친다면 내 딸을 뺏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야. 하지만 장모님, 대를 잇는 사내도 아닌 여자를 어찌 뺏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셨습니까? 듣기로 그 집 시누이들이 낳은 자식들은 하나같이 얼마 못 가 병을 얻어 죽었다고 들었네. 그리고 예전 남편은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무 정갈도 하지 않은 것이라네. 사위는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극구 말리며 그리 하지 말라 말했죠. 또한 찾아가봤자 전혀 반기지 않을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뵙고 못 뵙는 것은 장인어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법에 맞게 단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말을 마치자마자 새신랑은 장인어른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서방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다고 전하거라. 그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한 뒤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다짜고짜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다는 신랑을 천천히 훑어보고는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전 아랫마을의 여인과 혼인해서 엊그제 사위가 된 정령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부인의 아버님이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자, 이러지 말고 절부터 받으시지요. 사위가 절을 하자 깜짝 놀란 장인어른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따로 혼인한 여인이 없는데 어찌 이리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인가? 15년 전에 혼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한 달도 같이 살지 않고 도망쳐 버린 몹쓸 여인이네. 한데 자네는 어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녀를 쫓아낸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부인이 밤에 몰래 도망쳤다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배신감에 사로잡혀 아직까지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위는 장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죠. 정녕 그것이 사실이더냐? 내 잘못된 말만 믿고 이리 헛된 세월을 살았구나. 슬퍼하던 그는 이내 눈물을 닦고 환한 표정으로 사위를 재촉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김서방? 네, 장인어른. 어서 나를 처가집으로, 아니 자네의 장모가 있는 집으로 안내해 주게. 얼마 후 밖에서 딸과 함께 경치 구경을 하고 있던 여인은 이 10년 만에 보게 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는 하나 절대 잊을 수 없던 그 얼굴. 그리고 만나면 복수하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야 돌아왔소.
내 누이들의 말만 믿고 당신을 몹쓸 사람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사위 덕택에 그것이 다 거짓말이란 것을 알았소. 미안하오, 미안해. 20년 만에 서로 만나게 된 가족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사위를 잘 얻어 그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후에 장인어른은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잊고 지낸 세월을 모두 보상받으려는 듯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스님과 혼인한 내시의 아내. 예전 한양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숙모의 손에서 자랐는데 숙모는 그녀를 챙겨주기는커녕 밥만 축내는 짐덩어리라고 매일같이 구박했습니다. 또한 집안일은 모두 조카인 그녀에게 시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냇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까지. 세월이 흐르자 그녀의 고사리 같던 손은 갈라지고 부르터서 할머니 손같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었죠. 그런 어느 날 숙모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드디어 먹고 자고 하면서 밥만 축내던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마을에서 유명한 중매쟁이가 왔다 갔는데 마침내 내 혼처 자리가 나왔다는구나. 남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집안에 재물도 많단다. 얼마나 좋냐? 여인은 구박받으며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싫어 도망치고 싶었는데 때마침 혼인을 하여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머뭇거리지도 않고 단번에 승낙했죠. 혼인하고 맞은 첫날 밤. 신랑은 고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그것이 없는 넷이었죠. 숙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카를 내보낼 수 있는 기회였기에 이 사실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내시는 첫날 밤 여인의 몸 곳곳을 쓰다듬기만 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겠죠. 때문에 여인은 그가 쓰다듬을 때마다 간지럽기만 할 뿐 이게 대체 뭔 짓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가고 한 달이 넘어 두 달이 됐을 때 여인은 남편의 그런 행위가 괴롭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흙만 올리고 마무리를 짓지 않아 매우 찝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침하는 날이면 원통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울음이 터질 때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허름한 초가집이라도 진짜 대장부와 같이 산다면 다 해진 이불을 덮고 거친 마루에서 잔다고 해도 즐거울 것인데. 그래, 내가 비록 혼인식을 올렸다고는 하나 아직 처녀이니 다른 사내에게 가더라도 절개를 잃은 건 아닐 것이다. 여인은 그리 생각하고는 집에서 도망칠 궁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잣집답게 문은 겹겹이고 담장은 높은 데다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막혀있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법. 여인은 내시가 숙직하는 날 첫 새벽 종이 울리자마자 짐을 싸들고 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 아래 서 있는 큰 나무에 줄을 매달아 몸을 묶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컴컴할 때였죠. 그녀는 막상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좋았으나 평생 문 밖을 나가본 적 없었기에 길 한가운데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작정 큰 길을 따라 걸어갔죠. 그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몸은 처녀라지만 머리를 올렸으니 어떤 사내가 나를 정실로 맞이하겠는가? 결국은 이 빌어먹을 팔자답게 첩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지. 그리고 필시 그러하면 본처의 시기를 실컷 받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만 할 텐데. 숙몬에서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힘들게 살았는데 또 그리하라고? 내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리 살지 않을 게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신경 쓴 탓인지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그녀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비렁뱅이로 태어나 여태까지 내 뜻대로 된 일이 뭐가 있는가? 다 운명에 끌려다닌 것뿐이지. 그래, 아무리 고르고 고른다 한들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그냥 큰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내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어린애와 유부남만 아니면 분명 그게 내 인연일 테니. 여인은 그리 생각하고 여우곡의 초입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도 산에는커녕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타날까 하며 마음 졸이고 있던 그녀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곧 심드렁해졌죠. 그때 멀리서 길을 걷고 있는 한 스님이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운명이라도 그렇지 어찌 땡중이 나타난단 말인가? 한 산에는 그것이 없고 한 산에는 머리카락이 없으니 왜 이리 없는 사내들만 걸린단 말이냐? 박복한 내 인생 참말로 불쌍타 불쌍해. 하지만 가만 보아하니 스님치고는 깔끔한 외모에 나이도 엇비슷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준수한 외모의 스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른 아침 어디로 가십니까? 잠시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다시 절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헌데 불자님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그것도 하인 하나 대동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니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청이라면 들어드리지요. 별거 아닙니다. 단지 아녀자 혼자 산길을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하니 이곳을 벗어날 때까지 동행하자는 말입니다만. 여인은 스님과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그를 꼬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모르는 스님은 기쁜 얼굴로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걱정되어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그리 말해주시니 다행이지 뭡니까? 한시름 났습니다.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숙모 집에서 살다가 내시에게 시집을 갔고 때문에 못 참고 집을 도망쳐 나온 얘기까지 했습니다. 스님은 그럴 때마다 여인을 보며 관세음보살이란 말을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개떡 같은 제 인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님을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현재 스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어디에 살겠습니까? 당연히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지요. 누굴 머저리로 합니까? 그거 말고 지역 말입니다. 지역. 아, 청주에 있는 사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살던 집은 사찰 아래 조그마한 오두막이고요. 그럼 그곳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가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어머니 혼자 그곳에서 살고 계시지요. 참으로 이상타. 홀어머니인데 어찌 남겨두고 출가하실 생각을 하신 거랍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고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집이 먹고 살기 어려워 입이라도 줄여보고자 무작정 나오게 된 것이지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스님을 보며 여인은 왠지 모를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어느덧 둘은 청주에 다다랐습니다. 마을로 내려가기 전 막바지의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여인은 이대로 스님을 보내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할 얘기가 있으니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보아하니 어쩔 수 없이 절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입 줄이려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수백 냥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보따리 속에 있지요. 그러니 이것으로 먼 곳으로 가서 새 집을 짓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어머님도 함께 말이지요. 스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울컥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안쓰러워 눈물을 닦아주고는 품에 안아주었죠. 그렇게 둘은 숲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여인이 말했습니다. 둘이 몸을 섞음으로써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서방님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뵙고 이사갈 얘기나 하십시다.
조소 부인, 나만 따라오시오. 스님은 그 길로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너덜너덜해져 솜이 다 빠진 저고리에 거친 배치마를 입은 노모가 다 쓰러져가는 처마 밑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있는 여시같이 생긴 여자는 누구냐? 여인은 얼른 앞으로 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시라니 어머님, 이렇게 단아하게 생긴 여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시가 아니라 며느리옵니다. 이 집안의 맏며느리요. 그러자 노모는 깜짝 놀라 스님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산길을 걷다 여우한테 홀려 집까지 데려온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스님이 네가 혼인했다면 며느리를 데려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어머니의 말에 스님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참말이구나. 한데 그리하면 절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진데 어쩌자는 거냐? 만약 주지 스님이 그동안 절에서 네가 먹고 자고 한 값을 내놓으라면 또 어떻게 하고? 여인은 재빨리 나서서 스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아무것도 없이 스님을 제 신랑으로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신경 쓰지 마시지요. 여인은 날이 저물자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남편이 된 스님과 함께 남은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돈을 주고 남편에게 장에서 옷을 사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낡고 해진 승복을 벗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은 어느새 멋진 새 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이렇게 입혀놓으니 어쩜 이리 잘생기고 멋있는지 모르겠네. 하마터면 절에 드나드는 과부들 모두 큰 사단이 날 뻔했네 그려. 그렇게 둘이 희희낙낙거리던 중 집으로 주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이닥치자마자 버럭 고함을 질렀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심부름 보낸 사이에 여자를 끼고 들어와. 어디서 굴러먹던 여인인지도 모르는데 홀려가지고. 그나저나 내 어머니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말릴 생각은 없다. 다만 10년간 재워주고 먹여준 돈을 당장 갚거라. 스님인지 산적인지 무턱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는 마치 불안당 같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고추 없는 고추밭에서 굴러먹던 여인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남편이 절에서 10년간 먹고 자고 한 돈이 대체 얼마길래 그러십니까? 100냥이다. 자그만치 100냥. 그러자 여인은 보자기를 가져와 50냥을 꺼내 주지 스님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겨우 반밖에 안 되지 않느냐? 대충 서방님의 말을 들어보니 매일같이 자비를 하느라 불공 들일 시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 사내아이를 종처럼 부려먹은 것이지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러니 100냥을 다 줄 수는 없고 딱 잘라 50냥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네 이놈. 말이면 다인 줄 알고. 스님이 그리 무력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머리가 그런 것이군요. 주지 스님은 몇 마디 더 하려다 여인을 무섭게 노려보고는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물러가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이들과 다시 오겠다. 그러니 남은 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여인은 노승이 떠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저리 돈을 밝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성격대로라면 바로 내일 사람들과 함께 올 듯합니다. 그러니 큰일 치르기 전에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지 스님께 입은 은혜는 어쩌고. 서방님의 말을 들어보니 매일같이 자비를 하느라 불공 들일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 아이를 종처럼 부려먹은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편히 부려먹을 멍청한 사내놈이 없어지니 저리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하죠. 여보, 멍청한 사내라는 게 혹시 나를 말하는 것이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됐고, 어서 짐이나 싸시지요. 그리하여 세 식구는 없는 짐을 대충 싸들고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살기 좋아 보이는 마을에 안착했죠. 그들은 황량하던 논밭을 개간하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고쳤습니다. 그것들은 전 남편인 내시의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해결했죠. 그리 몇 년이 흐르고 여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내시와 결혼해 평생 자식을 못 볼 거라 생각했던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스님을 만나 자식까지 두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